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이 엇갈린 성적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 승부수는 저희가 어떻게 띄우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좀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인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증시 어닝 시즌에 대해서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그 매크로 환경 자체는 약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좋게 변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쁜 뉴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들이 약간 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크로 환경 전체적으로는 사실 전쟁의 어떤 확산 위협, 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가령 하마스 쪽에서 인질을 갖다가 풀어주고 있는 것들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카타르랑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랑 협상을 통해서 인질 이제 풀어주는 협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지상군 그 파병 자체를 갖다가 진입 자체를 갖다가 연기하는 것들도 일단 발표가 됐는데, 네. 또 오늘 스팟을 쓰던 뉴스는 또 그게 아니에요. 어제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를 갖다가 기습 공격했다, 지상군을 동원해서 이런 뉴스들 일단 들려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로는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중국이 이제 재정 적자 규모를 갖다가 GDP 대비 3%에서 3.8%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좀 비교적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정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호조죠.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에 거의 육박할 것, 연율로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 PMI 지수가 사실은 전부 다 50을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부 다 진입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원 의장이 그 축출된 지가 한 3주 정도 됐잖아요. 네. 드디어 어제 다시 뽑혔습니다. 트럼프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극우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하원 의장도 이제 일단 뽑혔으니까 사실 예산안 어떤 처리 가능성, 물론 이제 양당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하원 의장이 새로 뽑혔으니까 어쨌든 그 예산안의 어떤 절충, 타협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그 매크로 환경의 좀 변화들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계절적 변화를 놓고 본다면은 11월, 10월 한 20일이 지나서 11월, 12월이 갈수록 산타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적 좀 좋은 시즌이 좀 도래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401K라고 퇴직연금 자체가 사실은 11월 달에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계절적으로도 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특히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굉장히 양호해요. 네. 발표상으로는 특히 MS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네. 오늘 밤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매출,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하고 전부 다 낮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실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같이 높은 금리를 갖다가 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특히 GDP 같은 경우들이 너무 3분기에 호조를 보이다 보면은 또 한번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자체가 이제 폭등을 하고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또 유가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쟁 확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어떤 증시 환경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의 어닝 시즌이 비교적 좋은 양태로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시장에서 소화하기에는 아직도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높은 금리를 더 한번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는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전쟁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그러니까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이 사실은 혼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비관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좀 비관적인데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데 간밤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좀 네네네. 호실적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보이게 된다면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그 MS의 그 실적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죠. 시장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큼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그다음에 순이익, 이익, 뭐 영업이익 다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네.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크게 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클라우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적으로 놓고 한 24% 성장을 네. 했는데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 가미된 클라우드 서비스겠죠. 이게 29% 성장을 했어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죠. 보통 개발자들이 보통 이용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어떤 시장에서 네. MS가 우위에 설 거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사실은 어제 같은 어떤 급락장에서도 한 3% 정도 올랐죠. 반면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세간의 어떤 혹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한 20 몇 퍼센트 성장을 했는데 이걸 갖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은 MS 클라우드 부분이 사실은 알파벳보다 한 3배 정도 크잖아요. 근데 알파벳 클라우드가 성장하는 율 이상 성장을 했단 네.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에서 이 워낙 강세.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어떤 기대들. 그래서 시장에서의 판단은 알파벳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 36 클라우드 서비스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1위가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가장 많이 올랐고 나머지 부분들 가령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2, 3위로 처질 우려들이 이제 앞으로 강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냉대를 받았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그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상당 부분은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편에서는 경기 호전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읽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기가 이게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는 어떤 두려움. 네. 왜 그러냐면 그 두려움의 이제 근저에는 사실은 연준이 이런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거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3분기의 어떤 호실적이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네. 3분기의 실적이 혹시 피크가 아닐까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시장을 갖다가 또 매크로 어떤 상황 자체가 어떤 지정학적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니까 그게 강하게 작용하는 바람에 시장을 끌어내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빅테크 기업 두 종목의 주가가 좀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타났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또 시장은 흔들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적자폭을 많이 줄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디램 역시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던 뭐 마이크론과 네. 삼성전자 역시도 반도체 바닥론이 맞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네.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실었을까요? 예, 그걸 갖다가 방증한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손실 자체가 전분기 대비 한 16% 정도 줄였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보통 1, 2분기에 한 6천억대 영업이익을 했는데 3분기에는 한 2조 4천억 정도 했으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 영업 적자가 한 3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디램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천억 정도 적자.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한 2조 7천억 적자인데 뭐 시장에서는 일단 디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손익 분기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제 그 두 차례에 걸친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뭐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24%가 증가를 했고 영업 손실 자체는 한 38% 정도가 감소를 했고 또 말했죠. 디램 부분 같은 경우는 흑자를 봤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의 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HBM의 어떤 고성장의 가능성. 그다음에 올해 이제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 폭은 점점 좀 강해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트렌드 포스 역시 4분기에는 사실 디램 가격이 한 3%에서 한 8% 정도 올라갈 거다.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0에서 한 5% 정도 전망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4분기에는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의 어떤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뭐 내년 1분기 정도가 지나야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놓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손익분기점은 일단 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른 평가라고 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본다면 손익분기점을 통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 다른 반도체 뭐 기업들의 실적도 종합을 해봤을 때 네네. 지금 반도체 업계가 그래도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뭐 당장 4분기 혹은 내년부터는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럼 네네. 이 부분을 HBM이 좀 끌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일단 그 마켓 시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결코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먼저 생산하고 후주문을 받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고보다는 항상 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근데 HBM 같은 경우는 먼저 수준을 받고 후에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구조니까 또 선수금까지 받는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현금 흐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향후 HBM의 어떤 성장성 같은 경우를 유심히 봐야겠죠. 일부에서는 향후 5년간 연 한 8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런 어떤 전망 자체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올해 이제 4분기를 지나고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은 지금 그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한 3분기 정도부터는 훨씬 지금보다는 나은 네. 어떤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전망. 뭐 이런 전망이 합당하겠죠. 예, 예. 앞으로는 더욱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합당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슬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경우에도 좀 실적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수요 둔화를 좀 우려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봐야 할까요, 저희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가 성장률 자체가 글로벌 그 EV 시장 자체는 9월 달까지 놓고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하면 좀 떨어진 거죠. 작년에는 한 거의 70% 가량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 전기차의 어떤 그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느냐. 네. 이게 영원히 고착화될 거냐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고금리에 차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네. 고금리에 차를 갖다가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갑을 열지 전세 못할 것 가족. 같아요. 지갑을 네. 열지 못하죠. 자동차 할부 금융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금리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 2분기 아니면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그 차 주문들이 밀렸잖아요. 네. 가령 뭐 1년을 대기해야 된다, 2년을 대기해야 한다 그 정도로 이 재고를 쌓아놓을 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은 이제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네. 자동차를 사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뭐 지갑들도 많이 얇아진 게 사실인 거고요. 따라서 이 전기차의 생산성 그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건 분명하죠. 왜 그러면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거듭 말하지만은 차를 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뭐 테슬라나 또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뭐 GM 같은 경우도 지금 제2공장 같은 경우에를 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4년도부터 원래 가동을 시작을 25년까지 늦췄다. 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만은 그 GM의 그 포지션을 갖다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네. 30년까지 100만 대 생산 목표는 유지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둔화,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 둔화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일은 사실은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길게 가야 내년 한 2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사실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 둔화 자체가 네. 뭐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한 2분기나 뭐 이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다시 성장률을 갖다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가령 뭐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급격히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량은 다시 옛날에 어떤 판매량 자체를 갖다가 회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 내연차, 과거의 내연차 기준만큼은 그 전까지는 생산을 해서 소화를 시킬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뭐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기차의 어떤 성장성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 자체가 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과장돼 있고 과도하다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고금리 상황 속에서 사실 지갑을 열기 힘드니까 수요는 당연히 둔화가 된 것이고 전기차의 성장성 자체는 사실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한다고 전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을 저희가 살펴본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아예 그냥 매매 자체를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네. 좀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은 지금 좀 담아봐도 좋다라는 시각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실적 시즌 속에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네. 있는 거고 전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확산 양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령 뭐 그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어떤 서방과 이슬람 세력 간의 어떤 진영 간의 대결 뭐 이런 형식으로 진화하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국제전 양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국채 금리가 지금 그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도 네. 사실은 지금 거의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한계까지 일단 도달한 상황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일단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금 여력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주식 갈아타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순간이다. 가령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덜한 부분의 어떤 주식들을 치우고 네. 사실 손절하는 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근데 손절을 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주식, 지금 싸게 내려간 주식들을 갖다가 사는 어떤 포지션을 갖다가 다시 재배치하는 어떤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지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관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는데. 근데 관망하다가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을 갖다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주식들에 대한 어떤 분할 매수를 갖다가 서서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